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 자식 사이에 이럴 수 있어요? 부모 자식 사이 연락 끊겠다고 한 건 너희고 핸드폰 번호도 바꿨잖아. 네가 그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병원에 누워 있었을 때 넌 어디 있었니? 한 번이라도 얼굴을 비췄니? 해외여행 다니면서 마 몰라라 했잖아. 이제 와서 상속 얘기할 자격이 있어?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많았어요. 요즘 누가 시댁에 그렇게 매달려 살아요? 솔직히 어머니한테 기대하는 것도 없었고요. 근데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면 안 되죠. 작은 아들한테만 유산을 주는 건 너무하잖아요. 그래. 너희는 나한테 기대 안 했겠지. 기대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도 안 찾아왔을 거고 명절마다 처가부터 챙겼겠지. 시어미가 한마디 하니 연락 끊겠다고 한 건 너희야. 근데 상속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너희한테 줄 이유가 없어. 그래도 부모가 자식한테 공평해야지요. 부모가 이기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기적. 내가 이기적이라고? 니네가 내 생일 때 전화 한 통 했니? 사돈 생일 때는 호텔에서 식사하고 여행 다니고 필요할 때만 연락해서 김장이나 부탁하던 건 이기적인 게 아니었니? 내가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너희는 사돈들이랑 해외여행 가고 이민 준비나 하고 있었잖아. 그런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공평함을 말하니? 엄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가족이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래, 가족이지. 근데 가족이면 부모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는 얼굴 한번 보여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가족이라고 느낄 틈도 안 줬잖아. 이제 와서 가족 운운하지 마. 좋아요. 엄마가 이렇게 나오면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68세 한정희입니다. 30년 동안 회사를 다니며 두 아들을 키우고 퇴직한 뒤엔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하루하루 바쁘게 살면서도 가족 생각만 하면 힘이 났어요. 두 아들 성민이와 민수를 위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아이들이 성장에 출가한 후로는 상황이 달라지더군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무한히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을 들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을 나눔으로써 누군가는 위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하셨고 저는 3남매 중 장녀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책임감이 강했던 저는 동생들을 챙기고 부모님의 일을 도우며 자랐습니다. 그런 삶이 익숙해지다 보니 어른이 돼서도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당연하게 느껴졌죠. 25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결혼 후 우리는 두 아들, 성민이와 민수를 낳고 키웠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저는 작은 회사에 다녔어요. 맞벌이를 하며 힘들 때도 많았지만 아이들 웃는 얼굴만 보면 피곤함도 싹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50이 되던 해 갑작스레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두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아이들을 키웠죠. 성민이는 공부를 잘했고 민수는 손재주가 좋아 늘 주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둘 다 저의 자랑이었어요. 성민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민수도 자기만의 길을 찾아가며
착실히 살아갔죠. 결혼 전에는 두 아들이 자주 연락을 했지요. 주말이면 집에 들러 밥도 먹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저와 얘기도 많이 나누곤 했죠. 그때는 이 아이들이 평생 이렇게 곁에 있어 주겠구나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큰아들 성민이는 결혼한 뒤부터 연락이 뜸해졌고 며느리와 함께 명절마다 처가부터 챙기더군요. 우리 집에 오더라도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다가 잠깐 있다 금방 가버렸습니다. 민수도 결혼 후에는 바빠졌다며 점점 연락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가끔은 얼굴을 비추며 저를 챙겼어요. 명절 음식을 같이 한다던가 집에 와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TV 속에서만 보는 이야기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며느리들과 식사를 하기도 힘들었으니까요. 아니, 전화통화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흔한 안부전화조차도 며느리들은 없었거든요.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쁘고 또 처가와의 관계도 중요하다고들 하니까요. 나도 며느리였을 때 시댁보다 친정이 편했으니까 애들도 그럴 수 있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런데 그게 계속되니 마음 한켠에 쌓이는 서운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제 마음은 괜히 들뜨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아들들이 먼저 연락하겠지. 혹시라도 깜짝 방문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며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 했죠. 성민아, 이번 설엔 언제 오니? 아, 엄마 이번엔 처가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처가 쪽에 일이 좀 있어서요. 나중에 시간 되면 들르게요. 나중에 들른다는 말, 그게 꼭 빈말 같았습니다. 민수도 비슷했죠. 엄마, 이번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명절 당일은 힘들 것 같아요. 조만간 얼굴 비출게요. 결국 명절 당일 저는 혼자 TV를 보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나면 괜히 마음이 휑했죠. TV 속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이 오히려 더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끔 얼굴을 보러 오더라도 제대로 대화 한번 나누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얼굴을 들여다보면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한두 시간 있다가 약속이 있다며 서둘러 나가는 모습을 보면 내가 이렇게 불편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서운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처가에 갈 때는 손에 바리바리 선물을 들고 가면서 저에게 올 때는 빈손으로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명절 때 한상 가득 차려놔도 고맙다는 말은커녕 맛있다는 얘기 한마디 듣기 어려웠죠. 생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생일에는 전화 한 통조차 안 오던 아이들이 처가 부모님 생일엔 정성스럽게 케이크를 사고 외식까지 하더군요. 그걸 SNS에 올린 걸 우연히 보고 나서는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나도 저 아이들을 저렇게 키웠는데 왜 나는 저런 대접을 못 받나 싶었죠. 그렇게 마음속으로 쌓여가던 서운함이 결국 폭발한 건 김장철이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엔 연락 한 통 없다가 김장철만 되면 두 아들이 번갈아 가며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올해 김장 좀 해주실 수 있죠? 처가에도 좀 나눠줘야 해서 한 100포기쯤 필요할 것 같아요. 처가에 나눠줄 김장을 부탁하는 성민이의 말에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확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참고 김장을 해줬습니다. 큰아들 내외는 매년 처가에 가져다 줄 김장김치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김장을 해주면 재료값은 한 푼도 주지 않고 그냥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하고 그냥 가져가는 것도 서운한 것이었죠. 김장을 끝내고 나니 손목은 퉁퉁 붓고 허리는 칼로 베인 듯 아팠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절인 배추를 씻고 양념을 바르는 동안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라는 마음 하나로 버텼지만 몸은 솔직하게 반응하더군요. 아들 내외가 김치통을 들고 나가려던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성민아, 잠깐만. 성민이와 큰며느리가 멈춰 섰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부모고 사돈도 부모인데 이렇게 하는 게 맞니? 명절에도 안 오고 생일에도 연락 한 통 없으면서 김장할 때만 이렇게 연락하는 게 부모 자식 간의 도리냐? 성민이는 당황한 듯 얼굴을 살짝 찡그리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엄마 바빠서 그랬어요. 다음에 제대로 챙기게요. 그 말이 더 화가 났습니다. 그냥 대충 넘기려는 성민이의 태도에 서운함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큰며느리가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바쁘고 사정이 많아요. 이렇게 잔소리 들으려고 온 거 아니거든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운 며느리의 말투와 싸늘한 눈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참을 수 없었죠. 사정? 바빠서 그랬다고? 너희가 처가에 갈 때는 선물 바리바리 싸들고 가면서 나한테 올 땐 빈손으로 오는 게 사정 때문이냐? 처가 부모님 생일엔 케이크 사서 외식까지 하면서 내 생일엔 전화 한 통 안 하는 게 그 바쁜 사정 때문이야? 큰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저희도 저희 인생 살아야죠. 솔직히 명절마다 이런 분위기 겪는 것도 부담스럽고 김장은 필요하니까 부탁한 건데 이렇게 잔소리 하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기대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한테 뭘 그렇게 기대했니? 너희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니까 내가 한번 서운함 표현한 게 그렇게 부담스러웠니? 큰 며느리는 피식 웃으며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앞으로 연락 안 하겠습니다. 이게 서로 편하잖아요.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가 평생 사랑하고 키운 아들의 아내가 내게 이런 말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성민이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김치통을 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가슴을 내리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주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남은 김치 양념을 멍하니 바라보며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 해왔던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고 두 아들 학비 벌겠다고 밤늦게까지 일했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뒤 작은 며느리 민경이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경이도 마음에 서운한 점이 없었던 건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문상을 안 갈 수는 없었죠.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안사돈이 저를 보고는 조용히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사돈, 우리 딸이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너무 곱게만 키웠어서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며느리로서 해야 알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혼내고 있으니 조금만 더 지켜봐 주세요. 달라질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그래, 누가 처음부터 완벽하겠어 하는 생각도 들었고, 어쩌면 민경인 성민이 아내랑 다를 수도 있겠지 하는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사돈의 진심 어린 말에 저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 민경이는 아직 젊고 서툴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민경이에 대한 기대를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어요. 성민이와 큰며느리에게 받은 상처로 마음이 굳어져 있었지만 민경이만큼은 다르길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민경이도 큰며느리처럼 명절마다 처가부터 챙기고 집에 와서도 핸드폰만 들여다보다 가버리기 일쑤였거든요. 그래도 사돈의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기에 민경이를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한 번 더 믿어보자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장바구니 가득 나눈 물품을 챙겨 들고 천천히 동네 골목길을 걷고 있었죠.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면서 골목길은 어둑어둑해졌고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서 따뜻한 국이나 끓여 먹어야겠다 생각하며 골목길 모퉁이를 돌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차 한 대가 쌩하고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돌진하는 그 차를 본 순간 몸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비명도 지를 새 없이 차가 제 몸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눈앞이 번쩍하고 그대로 바닥에 나뒹굴었죠. 머리가 땅에 부딪히면서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고 온몸이 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믿기지 않는 상황에 정신이 혼미해지면서도 어렴풋이 차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도망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뺑소니였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차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두려워서인지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인지 알 수 없었죠. 한참 후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고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머님. 누군가가 119에 전화를 걸었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안도의 숨을 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팔에는 깁스를 한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팠고 특히 다리 쪽은 감각이 거의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아들들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채로 핸드폰을 꺼내 큰아들 성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큰아들 성민이는 전화번호를 바꾸었던 것입니다. 이번엔 큰며느리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마찬가지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작은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병원 이름을 말했고 민수는 바로 달려오겠다고 했습니다.
민수의 다급한 목소리에 그나마 조금은 안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예상치 못한 사람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작은 며느리 민경이었습니다. 어머니, 민경이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경이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서운했던 감정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민경이는 병원에 있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저를 챙겨해 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병실에서 제 옆을 지키며 식사도 챙기고 병원비 걱정까지 하더군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민경이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혼자 계신 거 보니까 제가 얼마나 어머니께 잘못했는지 알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경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시댁이라는 게 좀 부담스럽고 어머니께도 다가가기 어려웠어요. 근데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친정 엄마가 혼자 집에 계시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도 저희 때문에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민경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경이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 장례식 때 친정, 엄마가 저보고 부족한 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도 그냥 흘려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말씀이 맞았어요. 어머니께 더 잘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어머니 곁에 있으면서 잘하고 싶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서운함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민경이의 진심이 전해졌거든요. 저는 민경이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경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부족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지금 내 마음이야. 이렇게 내 곁에 있어주니 나도 참 고맙다. 민경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민경이는 제 곁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함께 했습니다. 제가 아플 때 함께 해준 민경이 덕분에 병원 생활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들려온 소식은 또 한 번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민수가 병문안 온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형이랑 형수 해외여행 갔다가 이민 준비하고 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또 다른 상처가 벌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 큰아들과 며느리는 나 몰라라 하며 자기들 살 길만 찾고 있었던 거죠. 민수는 말을 이어가며 더 놀라운 사실을 전했습니다. 형수, 예전에 유학 다녀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부터 해외에 대한 동경이 컸던 것 같아요. 형한테 계속 이민 가서 살자고 했다더라고요. 이번 해외여행도 그냥 여행이 아니라 이민 갈 나라 알아보려고 간 거였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큰 며느리가 유학을 다녀와서 그런지 해외 생활이 더 좋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한국에선 답답하게 살 필요 없다. 해외에 가면 삶의 질이 달라진다며 성민이를 설득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내가 그동안 느꼈던 서운함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나를 외면하고 자기 앞가림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속 깊이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을 70세가 되면 아들들에게 나눠주려 했던 계획을 다시 생각하게 된 거죠. 이제는 진심으로 저를 챙겨주고 곁에 있어주는 민수와 민경이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게 맞다고 느꼈습니다. 그걸 물려준다고 할지라도 제게는 아파트와 연금이 있었기에 혼자서 살아가기에는 큰 불편함이 없을 것이란 생각도 들었고요.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낯익은 거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 한켠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몸은 회복되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누워있던 시간 동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건 두 아들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은 제 나이 70이 되면 두 아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생각이었죠. 자식들 간의 다툼 없이 서로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의 그 일들을 겪고 나니 그동안 쌓여왔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 유산은 남편이 시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었습니다. 시골 외곽에 위치한 땅이라 한동안 별다른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 땅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부에서 대규모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땅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한 거죠. 부동산 업자들 말로는 그 땅이 현재 30억 원 이상으로 평가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성민이와 민수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식들에게 상속할 유산이긴 했지만 돈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 깨달았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나를 외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큰아들 성민이와 며느리는 끝까지 병문안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민수와 민경이가 제 곁을 지켰죠. 민경이는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계시는 어머니를 보며 자신이 그동안 저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헌신적인 간병 덕분에 민경이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쌓인 큰아들에 대한 서운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전해준 성민이의 이민 준비 소식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결국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을 정리하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을 찾기로 한 거죠. 법무사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묘했습니다. 평생 이런 일은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제 모습이 낯설더군요. 법무사는 서류를 꺼내며 제게 물었습니다. 상속 문제로 오신 거죠? 어떤 도움을 드릴까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땅이 있습니다. 원래는 두 아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작은 아들에게만 상속하고 싶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자녀분들 간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곧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를 외면한 자식에게 나눠줄 이유가 없어요.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속 절차를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모든 서류에 차근차근 서명을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마음 한켠이 시원해지는 듯 했지만 동시에 씁쓸함도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민수와 민경이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둘 다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냥 어머니께서 건강하게 저희 곁에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민경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진짜 괜찮아요. 어머니, 마음만 편하시면 돼요. 민경이의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도 제 곁에 남아주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죠. 하지만 이 평화가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성민이 귀에 이 사실이 들어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까요. 예상대로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안일을 마치고 잠시 소파에 앉아 쉬려던 순간이었죠.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계속 울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무심코 문을 열었습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문 앞엔 성민이와 큰며느리가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성민이는 주먹을 꽉 쥔 채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고 큰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는 싸늘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민이는 문이 열리자마자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상속을 민수한테만 주겠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유산이 있었다는 걸 왜 이제 알려주는 건데요? 그 목소리에 담긴 분노와 불쾌함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길게 내쉰 뒤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엄마를 외면했는데 내가 너한테 상속을 줘야 하니? 제 말이 끝나자마자 성민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저런 분노를 본 건 처음이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 자식 사이에 이럴 수 있어요? 그 말에 제 안에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 연락 끊겠다고 한 건 너희고 핸드폰 번호도 바꿨잖아. 내가 그 말을 해. 내가 병원에 누워 있었을 때 넌 어디 있었니? 엄마가 뺑소니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내가 한 번이라도 얼굴을 비쳤니? 해외여행 다니면서 나 몰라라 했잖아. 이제 와서 상속 얘기할 자격이 있어? 성민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더니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큰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나섰습니다. 큰 며느리의 목소리는 싸늘하고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많았어요. 요즘 누가 시댁에 그렇게 매달려 살아요? 솔직히 어머니한테 기대하는 것도 없었고요. 근데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면 안 되죠. 작은 아들한테만 유산을 주는 건 너무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큰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는 나한테 기대 안 했겠지. 기대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도 안 찾아왔을 거고, 명절마다 처가부터 챙겼겠지. 시어미가 한마디 하니 연락 끊겠다고 한 건 너희야. 근데 상속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너희한테 줄 이유가 없어. 큰 며느리는 저를 쏘아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도 부모가 자식한테 공평해야지요. 부모가 이기적으로 구는 거 좋은 일 아니에요. 저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기적? 내가 이기적이라고? 너희가 나를 외면하고 필요할 때만 연락해서 김장이나 부탁하던 건 이기적인 게 아니었니? 내가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너희는 사돈들이랑 해외여행 가고 이민 준비나 하고 있었잖아. 그런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공평함을 말하니? 성민이는 얼굴을 더욱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가족이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이럴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가족이지. 근데 가족이면 부모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는 얼굴 한번 보여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가족이라고 느낄 틈도 안 줬잖아. 이제 와서 가족 운운하지 마. 성민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주먹을 불끈 쥔 채 씩씩거렸습니다. 좋아요. 그럼 법적으로 가죠. 엄마가 이렇게 나오면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한숨을 쉬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그래? 그럼 법대로 해봐라. 내가 내 엄마라는 걸 법정에서 다시 확인하게 될 거다. 성민이와 큰며느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뒤돌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질수록 제 마음 속에서도 그들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아들과 이렇게까지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제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낸 것만으로도 후련했습니다. 며칠 뒤 결국 소송장이 날아왔습니다. 친아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상속 소송을 건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자식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그들의 주장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연락도 되지 않고 저를 모른 척하고 해외여행을 떠난 성민이와 큰며느리의 얼굴이 떠오르자 곧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저는 민수와 민경이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엄마, 설마 형이 진짜로 소송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민수는 화가 난 듯 말했습니다. 민경이도 분노를 감추지 못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변호사 알아봐요.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나도 물러서지 않을 거다. 이건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이야. 그렇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서류를 들여다보며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성민의 소송장을 읽고 또 읽으면서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나를 상대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하거나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외면한 아들과 나를 버린 며느리에 대한 마지막 싸움이었으니까요. 법정에 서는 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건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이었으니까요.
법정에 들어서니 성민이와 큰며느리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성민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큰며느리는 냉랭한 표정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가족의 따뜻함 같은 건 없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성민 측 변호사는 부모의 유산을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머니가 두 아들에게 공평하게 상속하지 않고 편애하여 한쪽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한 것은 부당합니다. 가족 간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며 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지만 저는 차분히 변호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순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오자 변호사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성민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두 아들 모두 사랑했고 공평하게 대하려 했어요. 그런데 내가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누가 내 곁에 있었나요? 법정하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민아, 내가 그때 엄마를 찾았니? 내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내가 한 번이라도 전화했니? 내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적어도 얼굴 한 번은 비췄어야 했어. 그런데 넌 해외여행을 갔고 이민을 준비했지. 이제 와서 상속을 요구할 자격이 어디 있니? 성민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큰며느리는 여전히 싸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큰며느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변호사에게 무언가를 속삭였고 변호사는 다시 차갑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자녀에게 공평하게 상속하는 것은 도덕적 책임입니다. 상속을 받지 못한 자녀의 입장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공평, 도덕적 책임? 내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도덕적 책임은 어디 있었니? 가족으로서의 책임은 누가 지켰니?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김장할 때만 찾아오던 내가. 그리고 연락을 끊자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도덕을 말하니?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법정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몇 달간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성민이와 큰며느리는 온갖 방법으로 저를 압박했습니다. 집으로 내용 증명이 날아오고 이웃들 사이에 헛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정혜 씨가 큰아들을 버리고 작은아들한테만 상속했다더라. 자식 간의 싸움이 났다더라 하는 소문이 동네를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민경이가 제 곁을 지켜줬으니까요. 엄마, 저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민경이의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몇 달 후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이 끝난 후 성민이와 큰며느리는 법정 밖에서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두고 보세요. 이렇게 끝날 줄 알지 마세요. 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를 버린 건 너야. 이제 와서 후회하지 마라. 그렇게 소송은 끝났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민수와 민경이와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이 저를 치유해줬습니다. 저녁마다 셋이 둘러앉아 따뜻한 밥을 먹고
함께 웃으며 보내는 시간이 제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민수와 민경이는 제가 혼자 지내는 것이 안쓰럽다며 같이 살자고 직장도 옮기도 새로이 아파트도 구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성민이와 큰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나가보니 둘 다 초췌한 얼굴로 서 있더군요. 성민의 얼굴은 초췌하기 짝이 없었고 큰며느리는 입술을 꽉 깨문 채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한때 저를 외면하고 상속을 요구하며 법정까지 끌고 갔던 그들이 이렇게 망가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성민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진짜 이번엔 큰일 났어요. 이민 알선업체에 사기당했어요. 전 재산을 날렸고 지금은 월세방에서도 쫓겨나게 생겼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큰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그땐 몰랐어요. 어머니 마음을 너무 몰라줬어요. 이렇게 무너지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제발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제 가슴 한켠이 저릿하게 아팠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이렇게 망가진 걸 보니 마음이 아픈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동안의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병원에서 외면당한 기억, 법정에서 마주한 차가운 눈빛, 그리고 소송 이후 들었던 그들의 모진 말들. 엄마, 두고 보세요. 이렇게 끝날 줄 알지 마세요. 그 말이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민이와 큰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성민아, 내가 나를 외면했듯이 나도 너를 외면할 거야. 부모가 자식을 위해 무한히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 이제 그만할래? 성민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큰며느리는 제 말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고요.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그래도 제가 엄마 아들이잖아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나올 줄 몰랐어요. 그 말에 저는 쓰디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넌 내 아들이었지. 하지만 가족은 서로 지켜줄 때 가족인 거야. 내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내가 날 찾았니? 그땐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걸 느낄 수 없었어. 이제 와서 나를 찾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니? 성민은 고개를 푹 숙이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큰며느리는 흐느끼며 성민의 팔을 잡았지만 성민은 그 손조차 뿌리치고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성민이 고개를 들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마지막 부탁이에요. 단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에도 외면하시면 저희는 정말 끝이에요. 그 순간 저는 문득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그래도 자식인데 하며 도와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성민아, 내가 끝이라고 말했지만 이미 끝난 지 오래야 돌아가거라.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그 뒤로 들리는 성민이와 큰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다시 열 생각은 없었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서자 민수와 민경이가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수는 제 얼굴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이젠 정말 괜찮아.
민경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곁에 있어요. 절대 외롭게 안 해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민경이가 제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성민이와 큰며느리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디서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마음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수와 민경이와 함께하는 일상이 저를 치유해줬습니다. 아침이면 민경이가 끓여준 따뜻한 국 냄새에 눈을 뜨고 저녁이면 민수와 함께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웃었습니다. 어느 날 민경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형님이 다시 찾아오면 어떡할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그럴 일 없을 거야. 그리고 찾아와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민경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하셨어요. 어머니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사셨잖아요. 이제는 어머니 자신을 위해 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이젠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야.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저는 민수와 민경이와 함께 소박하지만 따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걸 바라보며 오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가 낳고 키운 자식도 부모를 외면하면 더 이상 자식이 아닙니다. 부모가 무한히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 이제는 버릴 때도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공개하는 게 맞는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건 가족의 문제인데 나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아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요. 30년 넘게 회사에서 일하며 두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밤늦게까지 일해서 번 돈으로 아이들 학비를 댔습니다. 그 힘든 시절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아이들이 나중에 잘 크고 나면 내 곁을 지켜주겠지 하는 작은 기대 때문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결혼 후 달라진 아들들의 모습, 그리고 며느리들의 차가운 태도는 제가 평생 품어온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을 때조차 외면당한 그 외로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유산 상속 결정이 쉬웠던 건 아닙니다. 자식을 향한 미련과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젠 알겠습니다. 부모도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요. 누군가의 부모로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도 중요하다는 걸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지 마세요. 때로는 가족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에 갇혀 살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찾으세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무엇보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행복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으로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